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또 맞습니다. 12월에 이제 둘째 주간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며칠 지나서 이제 흥분이 좀 가라앉았는데요. 코스피 2,700을 가볍게 돌파를 했고요. 미국 지수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나왔던 우리 코로나 환자라든지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런 것들은 또 부담이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가도 되나 연말에 이런 또 걱정도 있는 거고요. 주식을 팔았을 때 올라갈 거에 대한 또 걱정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요. 월요일입니다. 시장 이번 한 주 방향 잡고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말 유례가 없는 2020년이 가고 있습니다. 장은 강하지요. 연말 그다음에 내년 장을 보면서 특집으로 오늘 집중 분석 시간 마련했는데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올해 정말 대단한 그 시장이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건데요. 아직 좀 올해가 이제 12월이 절반 정도 남긴 했습니다만 올해 금융시장의 어떤 특징이나 변화들 2020년 하반기는 상대적인 속도의 게임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던데요. 올 한해 시장을 조금 돌아보시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누구나 다 느끼신 거겠지만 사실 올해는 예상치 못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경험하지 못한 충격을 사실은 우리가 받았고요. 그렇죠. 예. 또 어떻게 보면 경험하지 못한 또 반등을 사실은 좀 경험한 한 해가 아닌가. 저도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한 30년 했지만 이러한 어떤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어떤 장의 흐름을 본 건 사실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경험하지 못한 충격, 경험하지 못한 반등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유동성 심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결국 엄청난 충격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라든지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결국 자산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안정시켰던 돈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올해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였던 이 디지털 경제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성큼 우리에게 좀 다가왔던 한 해였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많은 불확실성이 연초에 있었지만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어떤 대선 문제라든지 또 코로나 문제라든지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을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완화되는 쪽으로 가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한 해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충격이 있었고 충격을 겪어봤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충격의 강도나 의외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반등도 워낙 강하게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미국 대선도 중요한 변수였는데 이제 지나고요. 조 바이든 당선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선거인단에서 사실상 이 확정을 지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월가의 지금까지 반응, 당장은 또 이제 경기 부양책 이런 게 이제 기대감입니다. 1월까지 취임 때까지 잘 해결이 될까요? 일단 지금 바이든 당선자 아직 대통령 남았습니다. 바이든 당선자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대선 전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 월가에는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월가에서 조금은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 지금 바이든 행정부 또는 바이든 당선자의 어떤 정책 행보를 보게 되면 우려보다는 좀 시장 친화적인 부분들이 아닌 게 냐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주목되는 게 사실은 재무장관 선임인 것 같습니다. 당초는 같은 이제 경쟁 후보였던 워렌 후보를 이제 선임을 하면서 좀 매파적으로 어떤 그 경제 정책이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했었지만 오히려 앨런 전 의장을 이제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지 또 기존의 어떤 정책 자체를 상당 부분 연장할 거다라는 어떤 시장의 시그널을 상당히 좀 주면서 상당 부분 시장의 어떤 친화적인 어떤 결과를 좀 나왔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추가 이제 재정 부양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뭐 결국 이제 공화당이 워낙 지금 그 캐스팅 보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워낙 심각한 상황들이고 또 주식시장은 사실은 뭐 강한 랠리를 펴고 있지만 사실은 경기와 관련돼서는 한 차례 충격이 사실은 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좀 양당이 좀 합의하에서 좀 그 추경을 사실은 좀 통과시키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주목이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요번에 그 추진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이 마지막이 아니다. 처음이다. 자기가 당선이 이제 출범을 하고 나서는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을 더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로 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 경제 정책 기조는 상당히 좀 부양적인 정책 기조로 뭐 정권 초기에는 사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좀 기대되는 게 뭐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발견됐지만 이 탄소 제로와 관련된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들 자체가 상당 부분 탄력을 받을 거다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조금은 좀 주목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제 모든 눈들이 사실은 이제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 쪽으로의 이 기대감들 혹은 또 그쪽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다음 주에 미국 FOMC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이고요. 또 이번 주는 그 ECB 또 통화정책회의가 또 이번 주에 있죠. 글로벌 금융정책 관련해서는 FOMC에서 좀 나올 만한 게 있나요? 일단 FOMC 자체는 뭐 큰 경기 추가적인 부양책을 좀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뭐 지금 미국의 질병센터에서도 미국이 그 공중보건 위기가 내년 1월에서 2월 가장 힘든 시기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로 봐서는 여전히 경기 상황 자체가 이렇게 녹록하지는 분명히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입장에서 조금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추가적인 어떤 부양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주는 정도에서 일단은 좀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유동성 정책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시장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그널들을 좀 주는 수준에서 사실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대되는 쪽은 사실 이번 주에 그 개최 예정인 ECB 통화 정책입니다. 물론 네. 이미 시장에서는 뭐 반영이 됐지만 지금 뭐 그 팬데믹과 관련된 긴급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린다든지 우리가 TLTRO라는 이제 장기 대출 프로그램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하는 유동성 정책 강화를 사실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ECB에서 그러한 정책에 부응하는 정책 카드를 아마 내놓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장의 흐름 자체가 뭐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 지표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유동성 지표 자체가 여전히 사실은 계속 강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동성 지표 자체를 계속 그 어떻게 보면은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장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시그널 자체가 요거는 20이라든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걸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올해 금융시장의 특징을 앞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특이한 게 사실은 이렇게 어떤 주가나 경기에 급락이 있을 때 이게 소위 L자형의 장기 침체로 가느냐 뭐 V자형이냐 나이키형이냐 이러는데 올해는 좀 특이한 또 K자형이라는 형태 사실 양극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뭘 의미하는 거고 뭐 그런 형태가 뭐 주가에서 어쨌든 주가도 차별화가 이제 한쪽으로 몰리는 거고 경기도 그렇고 그런 형태는 이제 당분간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예, 일단 K사이클 말씀 뭐 잘 지적을 네. 하셨는데 결국 이제 K사이클이라는 게 결국 양극화라는 게 움직이는데 사실 저희가 내년도 이제 경기 회복을 분명히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사실 이제 백신 보급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백신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뭐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대해 사실 좀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또 이러한 백신 공급의 효과 이런 것들이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둔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백신이란 부분의 어떤 효과에 따라서 경기가 강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조금 이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좀 양극화의 어떤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런 어떤 경기 사이클 측면뿐만 아니라 저희가 양극화를 예고하는 부분 자체는 사실 업종별의 사실은 양극화 현상 자체가 내년에도 사실 좀 더 심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올해 뭐 언택 산업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이제 디지털 경제라는 디지털 업종 자체가 상당히 이제 수혜를 받았는데 내년에도 사실은 이 디지털 경제라는 부분 자체는 뭐 코로나19를 떠나서 상당 부분 이제 수혜가 계속될 수 있는 부분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저희 이제 비디지털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경기가 회복되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은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산업 자체가 상당히 이제 쇠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자처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어떤 K 사이클의 모습 자체는 내년에 사실은 업종 상황에서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부분. 그건 게 주식시장에서도 자신이 차별화라는 부분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어떤 현상이 내년에도 좀 지속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개인이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국가별로 사실은 이 양극화 현상 자체가 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신 분들 자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국면일 수 있고 사실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체는 워낙 또 힘든 한 해인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소득 간에 또는 기업 간에 또는 국가도 이제 코로나를 통제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내년 경제는 이제 K 사이클이라는 부분으로 사실 좀 통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국내 증시 또 글로벌 증시 집중 분석하면서 내년 흐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만나고 있고요. 2021년 내년 얘기를 좀 이제 하겠습니다. 경제 전망하시면서 전환 경제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잠깐 패러다임의 전환은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환 경제라고 하는 게 뭔지 또한 4가지 정도 패러다임을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떤 건지요? 네. 예, 뭐 말씀드린 앞에 전환이라는 부분 자체가 올해하고는 내년이 상당 부분 이제 경제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사회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전환이 있을 거다라는 걸로 전환 경제라는 용어를 썼고요. 이제 가장 제가 그 전환 경제에 있어서 전환이라는 게 아주 큰 폭의 변화, 뭐 이런 걸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혁신, 뭐 또는 뭐 혁명,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그거보다는 좀 톤다고 해서 이제 전환이라는 표현을 좀 썼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전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실 이동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사실은 이제 경기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국이 이제 경제 봉쇄를 한다든지 뭐 우리나라도 뭐 어제 이제 거리두기 격상을 했지만 사실 그거의 핵심 자체는 이제 사람과 물자의 이동성을 사실 좀 제한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내년에는 이제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이동성 제한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완화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이라든지 물자 자체의 어떤 이동성 자체가 원활하게 된다는 자체는 결국 경기 자체가 상당 부분 탄력을 받을 거다. 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뭐 특히 이제 올해 이동성 제한과 관련돼서 가장 피해를 봤던 게 이제 서비스 섹터, 서비스 업종들인데 그러한 쪽들이 상당 부분 회복을 좀 받을 수 있는 전환의 어떤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이동성 전환이라는 부분을 하나 키워드로 잡아봤고요. 네. 또 하는 부분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 뭐 디지털 경제와 비디지털 경제라는 이제 어떤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뭐 좀 용어를 만들어서 테크노믹스라는 용어를 하나 좀 만들어봤으니까 기술과 경제가 이제 융합되는 그러한 경제 패러다임 자체로 전환될 것이다. 그동안은 사실은 뭐 사람과 어떤 자본이 중심이 된 어떤 생산의 어떤 모델이었다라고 하면 향후의 경제 자체는 상당 부분 기술이 강조되는 그래서 기술 주도의 이러한 어떤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이미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그것이 더 강화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 그와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주식을 찾아가는 것들이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사실은 내년에 또 중장기적으로 가장 좀 화두가 되는 부분 자체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은 이제 이 기후에 대한 또 이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 자체가 상당히 좀 커졌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강조하는 게 탄소 제로, 그러니까 2050년까지 비탄소 경제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화두를 던졌고 그와 관련된 작업들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50년 하면 사실 막상 먼 얘기 같긴 한데 사실 이제 그 내연기관, 휘발유 내연기관의 판매 중단을 하는 게 2035년입니다. 그러면 2035년이라고 하면은 실제 수요자들이 자체가 그러한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 거는 2000년대 후반부터는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고가에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탄소 경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빠른 시기에 비탄소 경제가 빠르게 올 거다라는 부분에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말씀드렸고 하나는 사실은 중국의 정책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 부분 중국의 경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최근에 얘기를 하면 중국이 쌍순환 정책을 들고 왔습니다. 내수와
또 기술 자립을 위한 어떤 그러한 양대축을 가지고 이제 쌍순환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패러다임 전환 자체는 상당히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는 게 그동안 중국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는 건 근 10년 동안 사실은 구조조정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사실 성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정책이었지만 최근에 이 쌍순환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 중국이 기술을 가지고 성장을 또 내수를 가지고 성장을 하겠다는 성장 정책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좀 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 그 경제 혹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흐름들을 네 가지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 전환 경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가지 답이 다 있네요. 얘기 다 들었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 가운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가 시장을 주도하고 뭘 살지가 답이 다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동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서비스, 뭐 여행, 뭐 항공, 뭐 이런 늘렸던 것들이 이제 다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뭐 기술이야 말할 거 없고요. 뭐 IT부터 해서 우리가 뭐 BBIG로 했었던 에너지, 뭐 친환경, 풍력, 수소, 네, 중국의 정책 전환, 중국의 내수가 가면 우리 또 기업들이 활성화된다. 이 네 가지 키워드 굉장히 좋습니다. 종목 얘기는 안 하셨지만 어떤 쪽이 갈지가 쫙 그려집니다. 예. 그러게요. 오늘 뭐 할 얘기 다 한 것 같습니다. 환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가는 걸 이제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이게 탄력이 붙으니까 지금 1,080원대까지 내려온 지금 상황인데요. 이 분위기로 가면 일단 뭐 1,050원까지는 뭐 가볍게 밀고 갈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사실은 뭐 원화 강세를 예상을 했지만 사실은 워낙 그 강세폭 자체가 워낙 좀 세서 예.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워낙 지금 강세 심리 자체를 꺾을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사실 좀 부재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달러화가 사실은 미국의 어떤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가지고 계속 약세 심리 자체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이제 백신 개발의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글로벌 자금이 각국 위험 자산 쪽으로 사실은 지금 쏠림 비슷하게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원화 강세 요인이고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거는 최근에 이제 바이코리아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네. 11월 초 이후 외국인 자금 자체가 사실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그 원화 강세 자체가 사실 쉽게 꺾일 수 있는 기세는 분명히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하나 이제 기대했던 게 정부가 조금 스무딩,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을 좀 개입을 해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정부가 이렇게 뚜렷한 어떤 개입을 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시장 개입이 좀 강하게 나오기 이전까지는 좀 당분간 원화의 어떤 강세 심리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뭐 내년까지 당초는 사실 저도 1,050원 정도를 이제 저점으로 얘기했는데 뭐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또 긍정적으로 보여서 이러한 분위기가 이속이 된다면 1,050원도 사실은 지키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러한 좀 상황으로 좀 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환율 차트를 봤는데 1차적으로 기술적으로도 한 1,050원이고 그 밑으로 밀려가게 되면 뭐 한 1,010원 뭐 이 정도까지가 이제 이전의 저점으로 이제 보이더라고요. 원화 강세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건 달러가 약세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일 텐데 달러도 근데 달러 인덱스도 보면 과거에 보면 내려올 만큼은 사실 저점 수준까지 내려온 거 아닌가 이제 좀 반등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 예, 근데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도,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사실은 많이 추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달러를 이게 장기 트렌드로 볼 때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쌍둥이 적자,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수지하고 경상 수지 적자를 사실 많이 보는데. 이 부분 자체가 사실 개선될 기미가 사실은 좀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미 연준이 계속해서 유동성 확대 정책을 한다는 얘기 자체는 달러 유동성, 공급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환율이란 부분도 결국은 이제 공급과 수요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공급이 사실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달러 가치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시장 다시가 열기를 뽑는 것도 그렇죠. 예. 사실은 이러한 달러 약세 심리 자체가 상당 부분 팽배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원자재도 강하고 이런 게. 좀 글로벌 IB에서 뭐 적게는 내년에 5%, 많게는 20%였던 달러의 어떤 추가 약세를 예상하는 거로 봐서는 이 심리 자체가 사실은 꺾이기 위해서는 미 연준의 어떤 스탠스 전환 자체가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 연준 자체가 이렇게 지금의 기조 자체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 좀 달러 약세 분위기 거기에 좀
남은 게 사실은 우리나라 원화 입장에서 하나 변수가 이제 미중 갈등 문제인데 사실 그 문제 자체는 내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되고 나서 과연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제해놓고는 지금 뚜렷하게 지금 달러의 어떤 약세 심리라든지 예. 원화의 강세 심리를 돌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좀 재료 자체가 좀 부재하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거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직결해서 읽는 거는 외국인의 수급인데요. 아, 정말 뭐 11월의 흐름들은 보면 물밀듯이 파죽지세로 외국인들이 밀고 오는 흐름들인데 외국인들 흐름은 수급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예, 뭐 일단 뭐 11월 달 같은 추세가 계속 그러니까 강한 추세가 이어질지 뭐 11월 말에 사실은 뭐 MSCI 때문에 일부 좀 팔기는 그렇죠. 했지만 예. 사실은 11월 같은 흐름 자체가 뭐 당분간 이어지는 쪽으로 사실은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동성 완화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사람과 물자의 어떤 활성화, 교육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사실 이머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실은 그 가장 코로나19로 해서 수출이 타격을 받았던 부분은 뭐 사실 선진국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이머징 국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경기가 회복이 됐고 결국 이제 수출 자체가 이제 활성화된다는 얘기지만 이머징 전체의 어떤 수출 또 제조업 경기 자체가 활성화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자금들 자체가 이머징 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달러 약세 때문에 원자재 시장이 또 오른다라는 얘기는 또다시 원자재와 관련된 이머징 시장의 펀더멘털이 다시 개선된다. 최근에 보면은 11월 달에 브라질 해와라 자체가 거의 한 10% 가까이 절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큰 폭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원자재의 어떤 이러한 수급 자체가 가격 좋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머징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계속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라는 또 하나 업황이 자체가 또 개선이 사실은 조금 예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디지털 경제의 또 다른 수혜주 자체가 이제 반도체 업황 그러면 그것이 한국이다라는 부분에서는 글로벌 교역의 회복 거기에 디지털 경제의 수혜 뭐 이런 독일 원화 강세 또 미중 갈등 완화 이러한 어떤 좀 호재 자체가 상당히 맞물려 있는 시장이라고 보면 외국인 수급 자체가 상당히 조금 우호적으로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경제와 투자에 대한 맥은 앞서 4가지 패러다임의 전환 말씀해 주신 거로 이제 굉장히 각인이 됐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위원님의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 연말에 이제 너무 이게 달아올라 가지고요. 뭐 시장에 오래 계셨지만 주가가 급락하면서 패닉에 빠졌던 기억들은 적지 않이 있는데 당혹스럽게 올라가는 이런 경험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참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연말 그다음에 연초 투자 전략 좀 마무리해 주세요. 예, 사실은 저도 좀 당혹스럽다는 네. 게 사실 저희가 이제 주가 전망을 하는데 뭐 저희 하우스뿐만 아니라 모든 하우스 내년도 전망치 자체가 다 거의 온 듯한 분위기 지금 그러니까 주가 전망. 내년 건 했는데 올해 막 땡겨서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주식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뭐 그래도 좀 리스크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단기적으로 너무 좀 급등한 네. 양상이었고 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코로나 상황 자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한 번의 경제적인 충격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경계하자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내년에 정책 리스크와 관련돼서 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미국의 시중금리가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시중금리 자체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저희가 유동성에 대한 어떤 축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내년도 정책 리스크와 관련돼서는 미국의 시중금리를 조금 주시하자라는 쪽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그림에서 이제 이 그림들을 좀 그리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